네, 감사합니다. 철학과에 있는 이석재라고 합니다. 박종수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 발표를 하게 될 때 사실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 안전 학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을 하다 보면 이런 주제를 고민을 안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까지의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같이 또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철학에서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크게 두 가지 접근 방식에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죽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게 형이상학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죽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면 죽음은 나쁜 것인지, 그 나쁜 것이라면 이제 피해야 될 것인지 에 대한 그 질문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그 발표에서는 형이상학적인 주제인 첫 번째 죽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피하고요. 두 번째 질문 죽음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어려워요. 이게 그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죽음은 부정적으로 정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데피니션이라 그래서 삶 혹은 생명의 이제 종식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생명 혹은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자체가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이게 생명이나 삶이라고 하는 것 갖다가 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문제여서 그 이 문제에 걸려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조금 피하고자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어, 살아있는 대상은 그 살아있는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거나 계속하거나,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자발적인 그런 통제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시도들도 좀 있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아있지 않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발레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정의를 제시를 해도 그 정의를 갖다 충족시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다양한 형태들의 어떤 기계들이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생명이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이제 죽음을 정의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 계신 우리 후학분들께 이 어려운 주제는 맡기고 저는 좀 피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음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첫 번째 질문은 이제 죽음은 나쁜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게 어, 대체적으로 나쁘다고 생각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왜 죽음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철학적인 접근 한 가지를 소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죽음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태제가 이른바 이제 harm thesis죠. 죽음은 우리에게 나쁘다. 근데 왜 죽음이 나쁜가에 대해서 지금 서양 철학 전통, 특히 이제 분석 철학적 전통에서 제시하는 이유 중에 그래도 가장 현저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박탈 제가 번역어가 이렇게 박탈주의 약간 좀 어색한데 그 deprivationism입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왜 나쁘냐 하면 죽지 않았으면 누릴 수 있었던 그 좋은 경험, 생애사의 경험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뺏기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당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계속 살아 있었으면 훨씬 더 생애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많이 누렸을 텐데 그것을 죽음으로 인해서 누리질 못하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과연 그러면 죽음이 나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판단은 그 생존했을 때,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살아 있을 때의 그 삶이 어떠할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생존 시의 삶이 죽었을 때의 삶보다 총체적으로 나을 때만 사실은 죽음은 우리에게 나쁘고 우리가 뭘 뺏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점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은 중립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죽음은 피해야 되는 것인 게 대체적으로는 살아있을 때 누리는 그 경험들이 좋은 경험들이 훨씬 더 많고 많은 인간들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죽음은 나쁜 것이고 나쁜 것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게 되면 죽음은 피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 그, 그 철학자들은 동의를 안 하죠.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철학이고 항상 이제 반론을 피는 게 일이니까 이제 죽음이 과연 피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을 때 이제 반대하는 그 입장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되고 지금 남은 시간에는 이 반대하는 입장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서 제 생각도 같이 좀 보태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탈주의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죽음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고 죽음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더라도 어, 죽음이 하는 어떤 그 순기능이 있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특히 그러니까 죽음 자체의 순기능이라기보다는 죽음을 마주하는 태도가 갖고 있는 그 순기능이 있고 그 순기능이 삶에서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개진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죽음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기보다는 죽음을 직면하는 태도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어떤 새로운 국면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죽음의 의미를 갖다가 조금 그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인데 대표적인 학자는 이제 하이데거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입장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드리고 제가 하이데거와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죽음을 피하지 말아야 될 입장을 또 제시하는 또 다른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버클리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그 버나드 윌리엄스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분의 입장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렇게 좋을 것만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입장을 개진을 하는데 그거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하이데거 보신 분들 그는 익히 아실 거고, 저는 하이데거 학자는 참고로 아니고 죽음과 관련된 하이데거에 대한 생각은 우리 저 철학과의 박창국 선생님께서 굉장히 저도 훨씬 많이 알고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 책을 보시고 그분 강의를 듣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그 인간은 시간적으로 이게 그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얘기죠. 인간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유한함에서 특정 선택을 하게 되면 대가를 치른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시면서 굉장히 많은 걸 포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아침 더 주무시고, 하여튼, 예.
이제 후회하고 계실 텐데 이 포기의 대가를 지금 이제 느끼실 텐데, 그러니까 그 그 이 유한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뭘 드러내주냐 하면은 그 나의 존재가 끝난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 부각이 되고, 이 나의 존재가 유한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 알려주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갖다가 결정해주고, 그래서 그 책임을 끌어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이데거가 아주 적확하게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죽음과 불안에 관한 얘기도 많이 얘기를 하고, 어, 이 불안에 대한 하이데거의 그 정의나 이 이해가 굉장히 재미있죠, 그죠? 그 미래 가능성 지평이 유한함을 어, 즉각적으로 그 경험하는 그런 기분이고, 이래가지고 그 죽음을 직면하는 태도에 대해서 두 가지 태도를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이른바 그 비본래적인 태도, 그러니까 그 하이데거의 철학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본래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아이겐티카이트를 갖다가 얻는 것이 중요하고, 비본래적인 존재는 그냥 그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비본래적인 존재는 그 유한함으로 인해서 등장하는 그 무로부터 이제 도피를 하고, 그 도피를 함으로써 그냥 일상적인 규범과 정체성에 순응하려는 그런 경향을 강화하는 반면에, 그 본래적 존재, 그죠? 자기의 죽음을 마주하는 존재는 그 유한함 속에서 자기를 책임지는 이제 해방의 기회를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죽음을 예견하는데, 이 예견이 내가 언제 죽을지 이런 고민을 하는, 그 가능성이 언제 어떻게 실현할지를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한한 존재를 유한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그런 태도라고 얘기를 그 하고, 이럴 때 이제 나에게 이제 주어진 그런 가능성들을 갖다가 내가 숙고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나의 나다움을 갖다가 실현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게 이제 하이데거가 얘기해주는 죽음의 어떤 의미, 죽음의 역할, 그리고 죽음을 바로 올바르 이 말은 올바르단 말은 안 쓰는데, 이제 하여튼 죽음을 갖다가 마주했을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그런 효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니 좋아요. 일단 그죠? 존재론적 차원에서 자기의 존재 방식, 그 죽음을 마주함으로써 내가 고유하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런 실존적 판단을 내리는 그것의 중요성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걸 또 아주 효과적으로 묘사를 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약간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좀 계도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하이데거의 죽음에 대한 이 태도가. 그래서 좀 남는 아쉬움을 연결돼 있는 아쉬움이 두 가지인데, 어, 그 비본래적 자라고 하이데거가 묘사하는 그런 삶, 그냥 그 사회 관계망 속에서 그 사회의 일상적인 원칙들이나 규범들을 따르고 그 관계 속에서 내 의미를 찾고, 그래서 어떤 본래적인 나, 고유한 나를 갖다가 강조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강의를 맡으면, 인문대 교수로서 이런 강의를 맡으면 그래도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 기뻐하고 하는 그런 아주 일상적인 그런 삶도 어, 나름대로 유의미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일성적인 삶의 그 자리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막 나다움 이런 그 모습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모르겠어요. 그 하이데거가 그렇게 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조금 다른 문제인데, 만약에 죽음을 직면하지 않는다면 그 본래적인 어떤 자아를 찾을 길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 의문도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직면하는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본래적인 그런 자아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에 대한 그 고민도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는 그러니까 뭐 하이데거에게 큰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하이데거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때는 그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자, 조금 더 빨라지겠습니다. 어, 그 버나드 윌리엄스가 쓴 그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삶의 동기를 유발하는 어떤 근원적인 소망이라는 것과 그런 근원적인 소망이 아니라 삶을 살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동반해서 나오는 그런 조건적 소망들을 구분을 하고 우리가 그 어떠한 존재인지를 갖다 규정 짓는 그 소망들은 짐작하시다시피 근원적인 소망인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 윌리엄스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 하면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근원적인 소망, 나의 삶의 동기를 제공해주는 어떤 근본적인 이 소망들이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장이 없고 그 유지가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면 그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전제가 과연 나일지 아닐지가 불분명하다라는 그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역으로 무슨 소리냐 근원적인 소망들은 나의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러면 윌리엄스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엄청 지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동안 동일한 근원적 소망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루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갖다가 영원한 삶을 갖다가 바랄 이유가 특별히 없다. 그리고 오히려 나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변을 핍니다. 어, 그 얼마 전에 제가 다른 강의를 해야 될 그런 그 기회가 있어서 근데 그 강의의 주제는 이른바 그 디지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주제였는데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의식 그리고 기억들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의식의 연속을 뒷받침해주는 물리적인 그런 그 기저가 가능해진다면 요원하게만 느껴지든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피는 여러 철학자들과 그다음에 뭐 신경생리학자, 과학자들이 있어서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가능성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실질적인 가능성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그 논의를 했는데 저 역시 이 윌리엄스의 지적에 공감하는 바가 많은 게 어, 그, 그 동일한 어떤 근원적 소망을 갖고 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이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과연 어떨 것인지에 대한 상상이 참 가지가 않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바뀌는 게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게 조금 더 삶을 흥미롭게 만들고 같은 취미도 그죠? 계속 뭐 저는 이제 요리도 좋아하고 농사도 좋아하는데 그걸 한 300년 할 생각하면 벌써 싫어지기 때문에 어,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의 어떤 이 변화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생각보다 더 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갖다가 이렇게 한계에 지워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시성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 그, 그 죽음이 전체적으로는 우리에게 나쁜 것이고 피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태제를 제가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나 물론 그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되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시성과 관련을 지어서 이 영원하게 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테두리를 가지고
이 한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과 나의 나다움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역시 우리가 받아들여서 어, 죽음이 이런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오늘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두서없는 듯이 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